33년을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고물상에서 폐지를 분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주변에서 퇴직 후 친구에게 돈 빌려줬다가 인생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에 살던 63세 이재권 씨는 퇴직금 중 4천만 원을 대학 동창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친구는 연락이 끊겼고 결국 이 씨는 아내와 크게 다툰 뒤 우울감에 시달리다 지금은 하루 7시간씩 고물상에서 일하며 겨우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내가 그런 상황이겠어? 싶으시죠? 하지만 지금 50대, 60대 사이에서 이와 비슷한 사연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퇴직 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흔들리는 인생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퇴직하고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고철을 분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몸이 아프다는데 저는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 말을 꺼낸 사람은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64세 강태성 씨입니다. 그는 2023년까지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35년을 근속한 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재직 당시 연봉은 8천만 원에 달했고 퇴직금만 해도 2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함께 20년 넘게 살아온 24평짜리 아파트도 있었고 자녀 2명은 이미 대학을 졸업해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노후를 시작한 듯 보였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퇴직 후 6개월 만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강 씨의 삶을 뒤흔든 인물은 바로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윤동재였습니다. 졸업 이후 연락이 뜸했던 그가 어느 날 강 씨 집 근처까지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그날 강 씨는 윤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우정을 나눴고 술잔을 기울이며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단순한 재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성아, 나 지금 솔직히 너무 힘들다. 공사 하나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자금이 좀 막혔어. 도와주면 진짜 3개월 안에 다 갚을게. 수표로라도 써줄게. 너라면 믿지 않냐? 강태성 씨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돈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윤 씨가 부탁한 금액은 4천만 원. 퇴직금 중 일부를 떼서 건넨다고 해도 한두 해는 써야 할 생활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는 친구를 보며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40년 친구니까 곤란할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지. 그는 이체로 돈을 보냈고 차용증 같은 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꺼낸 형제 같은 사이에 그건 예의가 아니다는 말에 그 역시 마음이 약해졌던 겁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윤동재가 오랜만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갔어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윤 씨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강 씨는 불안한 마음에 윤 씨가 말한 회사 주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건물 입구에는 임대문의 팻말만 붙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날 처음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윤동재 씨의 집을 겨우 수소문에 찾아간 그는 열악한 반지하 방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윤 씨를 마주하게 됩니다. 미안하다. 태성아 진짜 미안해. 나 지금 빚이 9억이 넘는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 중이야.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갚을 수 없어. 강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결국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상의도 없이 빌려줄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해요. 그 돈 없으면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져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줄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대화는 없었고 TV 소리만 멍하게 울렸습니다. 퇴직 후 첫 1년을 여유롭게 보내던 강 씨는 이제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몇 바퀴 돌다 혼잣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내가 왜 그랬을까?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무너짐이었습니다. 강 씨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식욕도 줄었습니다. 몸무게는 석 달 만에 5kg 이상 빠졌고 아내는 이러다 진짜 병 생기겠다며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담당 상담사는 은퇴 후 고립과 경제적 충격이 겹치면 자존감이 빠르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서울시 고령 정신건강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퇴직 후 1년 이내 우울 증상 경험률은 38.7%, 그중 60%는 가족과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강태성 씨는 이후 매달 적자를 막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4세라는 나이에 그에게 들어온 건 동네 고물상의 분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매일 집에만 있어 우울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작업복을 입고 플라스틱과 종이를 분류하며 허리를 굽힌 채 하루 6시간씩 노동을 했습니다. 몸은 힘든데 정신은 조금 나아졌어요. 누구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살겠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한 달은 손목과 허리 통증으로 진통제를 달고 살았고 무거운 고철을 나르다 미끄러져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강 씨는 고물상 계산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장은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너무 무리한 작업은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매달 13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 160만 원을 합쳐 총 29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내 돈은 직접 벌고 있다는 자존감 덕분에 요즘은 웃음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거야. 돈은 친구를 돕는 수단이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는 방패라는 거. 어떠신가요? 아직도 위의 사례가 본인과는 절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던 박원식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그는 한때 국내 유명 식품 대기업에서 영업팀장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33년간 회사에 몸담았고 퇴직 당시의 연봉은 9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는 늘 성실했고 실적도 우수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그런 그가 퇴직 후 고시원에 혼자 살며 지병을 안고 살아가게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몰락은 단 한 번의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그의 인생을 뒤흔든 절망의 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아내와 노후 설계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18평짜리 오래된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경기도 광주에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퇴직금은 약 2억 2천만 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매달 220만 원의 소득이 예상됐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결혼에 독립했고 박 씨는 이제 아내랑 여행 다니며 살자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쯤 지난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박 형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울산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조민철입니다. 박 씨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본사 영업팀으로 발령나기 전 1980년대 중반 울산 공장에서 몇 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가 바로 조민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받은 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두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칠 뒤 조 씨는 박 씨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식품 포장재 수출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 것만 성사되면 큰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선적 비용이 급하게 막혀서요. 형님처럼 믿을 수 있는 분한테만 부탁드리고 있어요. 6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한 달 안에 이자까지 넉넉히 드릴게요.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6천만 원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 씨가 과거 후배였다는 점, 사업 이야기를 조리 있게 설명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내 몰래 본인의 적금과 CMA 계좌를 해지해 현금 6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조 씨에게 건넬 땐 차용증도 없이 단지 받을 날짜를 문자로 남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설마 조민철이 그럴 사람인가라는 생각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한 달이 지나도 조 씨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가 보내온 마지막 메시지는 형님 죄송합니다. 사정이 생겨 며칠만 기다려주세요였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신저는 차단됐습니다. 박 씨는 직접 조 씨의 사무실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건물 경비는 이미 2달 전에 사무실 빼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박 씨는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결국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 6천만 원 빌려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부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친정으로 내려갔고 두 사람의 관계는 냉각되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믿음이 깨졌다는 말을 남기고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박 씨는 혼자가 되었고 그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씨는 더욱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했고 외출도 줄었습니다. 2024년 여름,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으로 정신건강센터를 찾았고 중증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혼자 병원에 다니는 것도 힘들어 결국 약 처방만 받아오다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집은 곧 전세보증금 만료 시기가 다가왔고 그는 그마저도 포기한 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경기도 안양의 한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 한평 남짓한 공간, 냉장고도 주방도 없는 곳에서 그는 하루 세 끼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그는 거리 청소, 공공근로 등 일용직도 알아봤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폐지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남들이 잠든 시간에 몰래 카트를 끌고 다녔고 무릎은 이미 망가져 있었지만 그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버텼습니다. 한 달 수입은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국민연금 150만 원이 있었지만 고시원비와 병원비를 제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2025년 봄, 그는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폐지를 줍던 중 교통사고로 가벼운 골절을 입었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를 병원까지 데려간 건 우연히 그를 알아본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의료급여로 처리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한순간입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모든 걸 잃고 이제는 사람을 못 믿겠어요. 현재 박 씨는 노숙인 대상의 무료 쉼터에 입소해 있습니다. 복지사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고 이제 막 첫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자산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무너진 게 더 고통이에요. 그날 그 돈만 안 줬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강태성 씨와 박원식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28.4%가 지인 또는 가족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퇴직 직후 2년 이내에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연락이 끊긴 사례가 전체 피해 중 42.7%에 달하며 가해자의 78%는 오랜 친구, 선후배, 친척 등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단순히 금전 손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노년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2024년 정신건강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이후 금전적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60대 이상 남성은 전체의 36.2%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은 병원 치료 없이 방치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 그리고 심한 경우 고립까지 이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금전 피해가 노인의 삶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금융사기 전문가 이현주 박사는 퇴직 후 고령자는 타인의 접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오랜 관계일수록 판단 기준이 감정에 기울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 피해 이후 고용시장 복귀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0대 남성의 재취업률은 41.5%로 절반 이상은 퇴직 이후 수입 없이 지내거나 일용직으로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특히 육체노동 위주의 단기 고용이 대다수이며 고물상 청소 택배 보조 등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는 60대 이후 단순 반복 노동은 근골격계 질환과 우울증을 동반하며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인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구제 수단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민법상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실제 회수율은 7% 미만이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결국 지금의 현실은 정직하게 일하고 은퇴한 사람이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노출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는 단 두 사람이지만 그 뒤엔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박씨, 강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돈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명확한 서류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재정보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도 간단한 차용증 작성법, 금전 대차 시 법적 대응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는 시니어 금융안전 교실을 통해 퇴직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전 피해를 입은 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정신건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고령자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북구는 노인 우울증 조기 발견 프로그램을 운영해 무료 상담은 물론 필요시 지역 정신과 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부산시 동래구는 독거노인 심리치유 동행 사업을 통해 정서적 고립을 막고 상담사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60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적합 일자리를 매달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마포구청은 2025년부터 노인 전용 경량 노동 일자리를 신설해 계산 업무, 사무보조, 공공시설 안내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광주광역시, 북구는 고령자 근골격계 보호 일자리 가이드를 만들어 노년층이 무리하지 않도록 작업 강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런 문제를 겪었거나 겪을 위험이 있다고 느낀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역 통합돌봄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돌봄 SOS 센터를 통해 주거, 건강, 돌봄, 경제 문제를 통합적으로 상담 연계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상담 창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삶의 루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외부 활동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고 소득과 상관없이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은퇴 후 일주일에 3회 이상 외부 활동을 하는 고령자의 우울증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6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고 일상에서의 소소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 또한 같은 무게로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례들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철저히 대비하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립될 때 가장 쉽게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크게 다칩니다. 노후란 결국 고립의 반대말이어야 합니다. 내 돈을 지키는 지혜, 내 마음을 지키는 습관, 내 몸을 지키는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했지만 바람 한 번에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나와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랜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인생 전체가 뒤흔들린 두 명의 남성. 그들은 그저 평범한 60대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한때 누군가의 자랑이었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 단 한 번의 침묵이 그들을 외로움과 가난, 병든 일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란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 혼자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구한테는 말 못한 걱정 하나쯤 있으신가요?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마음 한쪽에 남았던 적 없으셨나요? 내가 괜찮아야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도 도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착한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일은 결코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는 일이자 남은 날들을 위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삶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노후를 위해, 내 마음을 위해 단단한 경계를 세우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혼자 견디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꼭 요청해 주세요. 손을 내밀어야 잡아주는 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단단한 울림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안전하길,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요즘 경험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나요? 연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치솟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자금이 바닥나진 않으셨나요? 저는 올해 68살 전직 간호사 김영숙입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해서 강남 아파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월세 80만 원짜리 원룸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집 두 채를 가진 성공한 투자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동료가 신축 아파트 갭 투자로 돈 벌었다는 말 한마디에 현혹됐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10억에 대출 5억이면 내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처음엔 집값이 올라서 좋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대출이자 400만 원을 감당 못해서 결국 30년 살던 집까지 팔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신용불량자 직전입니다. 혹시 지금도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올해 62살 김영숙입니다. 30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죠. 우리에겐 강남 대치동에 30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은 지 25년이 넘어 벽지가 갈라지고 보일러가 자주 고장났지만 그래도 대치동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든든했어요. 2023년 봄, 은퇴를 앞두고 있던 저는 막막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 450만 원이 끊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거든요.
국민연금과 남편연금을 합쳐도 280만 원.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텐데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동료 박 간호사가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강북 신축 아파트 들어갔어요. 17억인데 전세 12억에 대치동 담보 대출 5억으로 해결했거든요. 벌써 시세가 18억이래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내 돈 거의 안 들이고 집을 산다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계산기를 놓고 앉아있던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17억 마이너스 12억 마이너스 5억 영원이라는 계산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중개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사모님, 강북 신축은 앞으로 최소 25억까지 갑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두 채의 집주인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 6개월은 꿈만 같았습니다. 강북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바로 들어왔고 대출이자는 전세금으로 충당됐죠. 무엇보다 시세가 계속 올랐습니다. 18억, 19억, 20억. 병원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영숙 선생님은 정말 안목이 있으셔. 저도 따라 들어갈 걸. 그런 칭찬이 달콤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자의 귀재라도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2024년 여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고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마 우리까지야. 그런데 대출이자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전세금 이자 수익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큰 문제는 2024년 겨울에 터졌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저희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보증금 12억 돌려주세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녀 봤지만 전세가는 이미 7억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5억을 우리가 메워야 한다는 뜻이었죠.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5억을 어디서 구해?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많이 줄어들었고 예금은 3천만 원뿐. 당장 5억이라니. 중개사를 찾아갔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래요. 작년 같았으면 바로 맞췄을 텐데 불과 1년 전 25억은 기본이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치동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키 재던 문틀에 연필 자국,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던 거실. 3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치동이라도 팔아야겠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오를 거야. 제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니,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은행에서 5억을 추가 대출받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350만 원. 연금 2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통장을 펼쳐보던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매달 70만 원씩 적자야. 이러다 1년도 못 버텨. 생활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고기 코너는 아예 지나쳤고 장바구니엔 콩나물과 두부만 담았어요. 손녀가 놀러와서 할머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할 때 지갑을 열 수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더 참담한 건 시세였어요. 강북 아파트는 20억에서 15억, 14억, 급기야 1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확인하는 게 고문 같았어요. 2025년 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치동 집을 내놨어요. 중개사는 냉정하게 말했죠. 금매 아니면 안 나갑니다. 10억 5천에 내놔야 겨우 거래될 거예요. 15억은 받을 줄 알았던 집을 10억 5천에.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은 덜덜 떨렸어요. 30년 살던 집을 떠나는 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낡았지만 정든 우리 집.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대치동 집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난이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림동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1억 5천, 월세 80만 원.
첫 달 월세를 낼 때 통장에서 8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월세를 낸 적 없던 제가 68살에 월세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마트에서 병원 후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강북 아파트는 어떠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집을 다 잃고 월세살이 한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북 아파트도 결국 처분해야 했습니다. 매달 대출이자를 낼 수 없었거든요. 13억에 급매로 내놨지만 11억 8천에 겨우 팔렸습니다. 17억에 산 집을 11억 8천에 판 거예요. 대출금을 다 갚고 나니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지금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은 빌라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통장에 8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매달 월세 8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생활비, 연금 280만 원으로는 빠듯해요. 어제는 남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70살 남편이 최저시급 1,030원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현실. 제가 만든 거예요. 밤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대치동 집만 지켰다면, 지금쯤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서 편히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며칠 전 손녀가 놀러 왔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좁아졌어요. 전에 집이 더 좋았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너랑 같이 있어서 행복해.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걸.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일을 시작한 뒤로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보, 일하니까 사는 것 같아.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비록 작은 빌라지만 저녁마다 된장찌개 끓여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일상. 그게 이제는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후 자산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특히 담보대출로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남의 성공담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겐 운이 따랐을 수도 있고 숨겨진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세요. 저처럼 다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는 8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투자 욕심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제 빈 통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이 만든 빈 통장. 하지만 이제는 다시 채워나갈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직하게.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살 박정희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남편은 시청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죠. 우리도 서울 노원구에 32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은 지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2023년 봄, 은퇴를 앞두고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선 사례의 김영숙 씨와는 다른 선택을 했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저 이번에 갭 투자로 집 샀어요. 대출받아서 전세 끼고 들어갔는데 벌써 시세가 올랐대요. 순간 귀가 솔깃했지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대출이자는 감당할 만해? 아,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이미 집이 있잖아. 욕심내지 말자.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대신 저희는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의 노후 자산을 꼼꼼히 계산해봤어요. 제 교원연금 월 220만 원, 남편 공무원연금 월 180만 원. 이것만으로도 매달 4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고 여기에 평생 아껴 모은 저축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부부는 퇴직금이 없는 대신 이렇게 성실하게 부어온 연금과 저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행 상담사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연금이 탄탄하시네요. 목돈은 안전하게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1억 5천은 정기예금에, 나머지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보통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2024년 주변에서 갭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 얘기뿐이었어요. 정희야, 너도 해봐. 지금이 기회야.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지금도 충분해. 욕심내다 잃을까봐 무서워. 실제로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죠. 그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리모델링이나 하자. 낡은 곳도 고치고. 좋은 생각이었어요. 3천만 원을 들여 화장실과 주방을 새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집이 새 집처럼 변했죠. 무엇보다 우리는 건강에 투자했습니다. 매년 종합검진을 받고 일주일에 3번씩 함께 등산을 다녔어요. 동네 수영장에도 등록했죠. 2025년 봄, 앞선 사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갭 투자 실패로 집을 잃었다는 이야기들. 친구가 전화로 울먹였어요. 정희야, 나 큰일 났어. 전세금 못 돌려줘서 집 팔아야 해. 가슴이 아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위로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 남편과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걷습니다. 7시에 집에 돌아와 제가 끓인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죠. 오전엔 각자 취미 생활을 합니다.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를, 남편은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가르쳐요.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오후엔 함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요즘은 부부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 손주들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는 분기마다 작은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 봄에는 경주로 벚꽃 구경을 다녀왔고 여름엔 강릉 바다에서 며칠 쉬다 왔어요. 비싼 호텔은 아니지만 깨끗한 민박집에서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바다를 보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저희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물가가 1.67%나 올랐다고 하니 장 보러 갈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월 400만 원의 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아껴 쓰면 매달 50만 원 정도는 저축도 할 수 있어요. 어제는 갭 투자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아파서 제가 밥을 샀습니다. 친구는 제게 말했어요. 정희야, 넌 그때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겨냈니? 정말 현명했어.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하긴, 그냥 겁이 많았던 거지.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까봐 무서웠어. 맞습니다. 저는 특별한 투자 안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을 뿐입니다. 저희 집 통장은 돈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걷는 산책길의 풍경, 도서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이것들이 제 통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건강과 가족, 마음의 평안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입니다.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위험한 곳에 던지지 마세요. 남의 성공담이 내 것이 될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는 반드시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입니다. 낡았지만 편안한 우리 집, 티격태격해도 늘 내 편인 배우자, 그리고 건강한 몸. 이것만큼 확실한 노후 자산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 부부는 새로 리모델링한 깨끗한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할 겁니다. 남편은 찌개를 끓이고 저는 나물을 무치겠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는 이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행복합니다. 욕심을 버리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는 지금 제 삶에 진심으로 만족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저처럼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요, 주변에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뜬소문 대신에 차가운 숫자와 냉정한 현실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점에 가서 노후 재무 설계에 관한 책 몇 권을 사서 읽고 인터넷으로 신뢰할 만한 기관들의 자료들을 밤늦게까지 찾아봤죠. 그때 저희가 마주했던 현실은 달콤한 성공 신화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가 무려 8천만 원에 육박하더군요. 평생 일해서 빚을 다 갚아도 시원찮을 나이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여전히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 무서웠던 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퇴로 소득은 끊겼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야말로 소득 절벽에 서 있는 가구가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담보로 또 수억 원의 빚을 내는 건 외줄 위에 서서 일부러 눈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 저명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더군요. 금리 인상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며 특히 레버리지, 즉 빚을 이용한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지렛대가 아니라 가계를 무너뜨리는 망치가 될 수 있다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가 단 1%만 올라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월 400만 원의 연금으로 사는 저희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 폭탄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 이건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행동경제학 연구들을 찾아보니 사람들이 왜 이런 위험한 투자에 빠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더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한 심리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더군요. 저희 같은 은퇴자에게 이 이론을 적용해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투자를 통해 1억을 더 버는 기쁨보다 평생 모은 자산 1억을 잃는 고통이 정신적으로 몇 배는 더 파괴적이라는 거죠. 노후 자산은 한번 잃으면 다시 벌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투자를 할까요? 바로 군중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즉 포모에프오에모 현상을 느끼게 되고 결국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이 금융사기나 고위험 투자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오는 압박감을 꼽았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옆집 사람이 투자로 성공했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섣불리 던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분석이었죠. 그 글을 읽으며 남편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여보, 우리 친구들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만의 원칙을 세우자. 첫째, 노후 자산으로는 절대 빚을 내지 않는다. 둘째,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임을 잊지 않는다. 그날 밤, 저희는 꽉 찬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텅 빈 마음으로 잠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뜬구름 잡는 투자 계획서 대신 낡은 우리 집의 리모델링 견적서를 받아 들었던 겁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기보다 우리가 가진 단단한 성을 더 아늑하고 튼튼하게 보수하는 쪽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처럼 특별한 연금이 없거나 이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한숨만 쉬며 운명을 탓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를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찾아가지 못할 뿐,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동네 지자체에는 생각보다 든든한 안전망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노후 위기의 첫 번째 해결책은 고립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라고요. 우선 빚이나 재무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곳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광고나 상품 판매 걱정 없이 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노후준비 종합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1대1로 만나서 내 부채 상황을 분석해주고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채무 조정 방법이나 정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연결해줍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전문가와 함께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우면 아직 길이 있구나 하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낡았지만 소중한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 많으시죠. 이 집을 담보로 위험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나라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 역저당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집값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한 재무 전문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생각 때문에 노후를 빈곤하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마음의 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상속이라는 뜻이죠. 또한 각 구청마다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방문하면 전월세 보증금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거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 하나가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더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 디바오코어 쯔엔 센터라는 곳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만능 해결사 같은 곳이에요. 재무 상담은 물론 건강, 복지, 법률 문제까지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어르신 한 분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주는 거죠. 독일의 사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다세대 공존주택이라는 주거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한 건물에 노년층과 젊은 부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방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며 활력을 얻습니다. 젊은 세대는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죠. 이렇게 세대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은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어르신 지원 메뉴만 눌러봐도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위험한 투자 설명회 대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저녁이 불확실한 대박의 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부디 그 평온함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평생 허리 굽혀 무엇을 주었나 돌아보니 어떤 이는 모래알을 쥐었다가 바람에 흩날리고 어떤 이는 작은 온기를 품었다가 마음을 데웁니다. 욕심이란 이름의 씨앗은 가시덤불을 키워내고 만족이란 이름의 씨앗은 그늘 짙은 나무를 키웁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텅 빈 통장이 아닌 꽉 찬 마음을 남기는 삶,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가꿔야 할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처럼 너무나 다른 두 분의 삶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조금만 덜하는 한순간의 욕심에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잃은 것은 단순히 집 두 채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남편 앞에서 당당했던 아내의 미소, 그리고 손주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차가운 월세방에서 밤마다 되새기는 메아리 없는 후회는 빈 통장보다 더 아프게 그분의 가슴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작은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때 그분은 곁에 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낡은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분의 통장은 돈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걷는 아침 산책길의 풀냄새와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어떤 걱정도 없이 깊이 잠들 수 있는 밤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값진 부자가 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나요? 혹시 바람에 흩날릴 모래알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곁에 있는 소중한 온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분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부디 주름진 서로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1억 원짜리 주식이 아니라 1분이라도 더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의 고귀한 삶에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날들이 걱정이 아닌 평안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퇴직 6개월 만에 노량진 자격증 학원에 등록한 61세 남성.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거든요. 일자리는 없고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남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1세 김진수 씨는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처음으로 백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 가족의 눈치, 은근한 소외감. 결국 김 씨는 생애 처음으로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노량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그냥 좀 쉬세요. 라는 자식의 말보다 아버지, 이제 뭐 하세요? 라는 주변의 시선이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퇴직하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가 생존을 위해 노량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시생 대신 중장년 자격증 준비생이 줄을 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뒤처지고 계신가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좁은 반지하 월세방 한켠에서 정우식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올해로 64, 그에게 아침은 일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어나야만 해서 시작된다. 이불을 개키기 전 그는 늘 통장을 먼저 확인한다. 어제 들어왔어야 할 일용직 인건비가 또 안 들어왔다. 지난주 현장에서는 추가 작업비는 주말에 정산한다고 했지만 벌써 닷새째다. 정 씨는 원래 서울 강서구의 중소철강회사에서 38년을 일했다. 진급은 늦었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별한 일탈도 없었다. 매일같이 새벽 5시 출근, 저녁 8시 퇴근이 몸에 배어 있었다. 퇴직을 앞둔 해 회사에서는 감사하다며 소박한 송별식과 함께 기념패를 건넸다. 마지막 퇴근길, 정 씨는 아내와 돼지국밥을 먹으며 이제는 쉬엄쉬엄 살자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석 달도 가지 못했다. 퇴직금을 일부 쪼개 자녀들의 전세자금과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고 나니 손에 남은 금액은 7,500만 원 남짓이었다. 그마저도 아내의 수술비, 본인의 허리디스크 치료비, 고장난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금세 사라졌다. 연금은 매달 58만 원. 아파트는 없고 남은 건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뿐이었다. 정 씨는 퇴직 4개월 차부터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했다. 10군데를 돌았지만 나이와 허리 상태가 문제였다. 일은 쉽다지만 계단 오르락내리락이 많아 젊은 사람을 뽑는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다. 이후 편의점 야간 근무, 대리운전, 지하철 청소 등도 지원해봤지만 모두 경력 없음, 건강 우려 등을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결국 그는 노량진에 있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다. 같은 반에는 자신처럼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남성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하지만 공부는 쉽지 않았다. 8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실엔 의자가 부족했고 강사의 설명은 20대 수험생 기준으로 진행됐다. 정 씨는 집에 돌아와도 복습을 할 수 없었다. 눈이 침침해 책이 잘 안 보였고 머리는 자꾸 흩어졌다.
그 와중에도 생활비는 계속 나갔다. 어느 날 그는 수업 도중 졸다가 강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선생님, 이거 시험 볼 사람만 들으세요. 놀 거면 나가시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 씨는 지하철에서 눈물을 삼켰다. 이 나이에 놀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공부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하나 싶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그는 하루 한 끼만 먹었다. 점심은 학원 근처에 1,500원짜리 컵밥. 저녁은 컵라면 반 개에 김치 몇 점. 월세 15만 원짜리 반지 하방은 창문도 작아 겨울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하루는 전기세를 아끼려 히터를 끄고 자다 감기에 걸려 이틀 동안 앓기도 했다. 병원에 가려다 진료비가 없어 편의점 감기약으로 버텼다. 더욱 힘든 건 사람과의 단절이었다. 예전 회사 동료들과의 단톡방은 그가 학원에 다닌다는 말을 꺼낸 후 점점 조용해졌다. 형님, 대단하세요. 라는 말은 처음 몇 번뿐이었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해졌다. 아빠, 그 나이에 왜 자격증을 따요? 그냥 쉬세요. 라는 말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쉬는 게 아니라 못 쉬는 거라는 걸 자식은 이해하지 못했다. 자격증 시험은 2번 떨어졌다. 첫 시험에선 실기 도중 장갑을 벗는 걸 깜빡했고, 2번째는 시력 때문에 도면을 잘못 읽었다. 3번째 시험은 여름, 체감온도 35도. 땀에 젖은 셔츠와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시 고사장에 들어갔다.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 씨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음료 하나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는 그날 처음으로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그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었다. 해당 자격증으로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찾는 건 또 다른 싸움이었다. 안전교육, 장비 구입, 실습 경력, 그리고 현장 추천서. 결국 다시 백방으로 전화를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정우식 씨의 이야기는 뉴스에 실리지 않는다. 그는 그저 평범한 60대 남성일 뿐이고 특별히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지금 수십만 명 중 한 사람으로 노량진 학원가에서 또 하루를 버티고 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작은 주택가. 이른 아침 정갈하게 정원을 손질하는 80살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문상호, 올해로 83입니다. 지팡이 하나 없이 걷고 매일 오전 9시에는 인근 작은 공방으로 출근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만든 나무 소품을 정리하고 찾아오는 주민들과 커피 한 잔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일한다기보다는 산책 온 기분이라며 웃습니다. 이 노인은 사실 60즈음까지도 그리 눈에 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50대 초반부터 남들보다 조금 이른 결정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상호 씨는 원래 지역 한 제조업체의 생산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규칙적이었지만 공장 내부 일은 언제나 바빴고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그는 46이 되던 해 같은 부서의 동료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몸과 돈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결심을 했고 그의 인생 설계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지출 구조를 완전히 재편한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500여만 원 남짓했지만 그는 그중 3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은 반드시 저축했습니다. 집은 무리해서 대출받아 사지 않고 전셋집에서 살며 대출금 이자는 낭비라 여겼습니다. 사는 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자는 게 그의 신조였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재무 공부였습니다. 퇴근 후 밤 9시부터는 경제신문과 책을 읽으며 펀드, 채권, ETF 투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기도 했고 매달 일정 금액을 분산 투자하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영끌이나 몰빵 투자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IMF 직후
다른 이들이 부동산 폭락으로 고통받을 때 그는 조용히 50평대의 구옥을 전세로 얻고 리모델링해 임대 수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결정은 건강과 관계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서예교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의 아내도 다시 만나게 됐고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돈은 쓰는 곳에 따라 삶을 바꾼다며 자신의 가장 잘 쓴 돈은 서예교실 수강료와 건강검진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예순이 되던 해 그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대신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도 않을 거다. 이 말은 자녀에게는 차가웠을지 몰라도 오히려 가족 간 경계와 책임을 명확하게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했고 그는 자신의 자산을 오롯이 노후 설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퇴직하던 해 그의 손에는 약 3억 8천만 원의 순자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엔 집 한 채, 임대 수익 월 250만 원, 금융, 자산 약 1억 3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이 살 집을 줄이고 반전세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며 나머지 금액은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 여행기금, 문화활동기금 등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시간과 여유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칠순에는 한국산능력 검정시험에 도전했고 70세에는 고양이 쉼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과 25만 원 정도의 연금, 소액금융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돌아가신 후 나오는 유산은 없다고 이미 선언했고 그 역시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의존 없이 안정적입니다. 문상호 씨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새벽 6시 기상 아침은 늘 직접 만든 미역국과 잡곡밥. 오전 9시 공방 도착, 12시 근처 시장 통닭집에서 점심. 오후엔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고 방문객과 이야기 나누다 3시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엔 하루 한 잔의 맥주와 함께 뉴스를 보고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 지역 도서관에서 노후 경제 설계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합니다. 들어온 수강료는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그는 이제는 돈이 아닌 경험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을 자주 남깁니다. 문상호 씨는 특별히 유명하지도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단단하게 노후를 준비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내리는 그의 표정은 누구보다 젊고 빛나 보였습니다. 사례에서 살펴본 정우식 씨와 문상호 씨처럼 퇴직 이후의 삶은 같은 나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 통계와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은 약 65%로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고용의 질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노무직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곧 노후에도 일해야 하는 사회는 형성되었지만 그 일이 삶의 안정성과 존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반면 퇴직 전 미리 준비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재취업의 문이 더 넓게 열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고령인구 일자리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새로운 자격을 취득했을 때 취업률은 평균보다 약 25%가 높아졌고 연속 고용 기간 역시 약 2년 이상 길어졌습니다. 특히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50대 이후 국민들에게 재교육 및 직무 전환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노동 참여율 개선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퇴직 후 경력 전환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고령자들이 기존 직군보다 60에서 100% 높은 수입을 기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일하는 노인이 아닌
준비된 시니어로서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고령층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고립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자율성과 역할감을 유지한 이들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고 의료비 지출도 평균적으로 3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원이나 자격증 교육 과정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이어간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삶의 활력도 함께 높였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자격증을 따야 한다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직무 역량을 미리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계획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50대와 60대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특히 세계 각국이 인구 고령화를 맞아 점점 노년층의 노동력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체력 중심이 아닌 기술 기반, 자격 기반 일자리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글로벌 경제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중장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늦었다는 인식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실질적인 준비만 되어 있다면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회가 이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단순한 시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10년, 20년의 삶의 안정성과 존엄을 좌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흐름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고령화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및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커리어 전환, 재교육, 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생애 설계 상담을 받고 실제로 적성에 맞는 직무를 연결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 자격증, 회계, 창업 실무 등 실용 중심의 강좌가 무료 혹은 소액의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또 경기도는 뉴잡루 자부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기기술, 주택관리 사회복지사 자격증 연계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수료 후에는 실제 지역사회 복지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취업 연결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시 역시 5060 경력개발센터를 통해 퇴직 전문 인력을 지역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등과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축했고 광주광역시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확대해 월 최대 60만 원까지의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는 중장년 기술기초학교를 운영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바리스타 등 실생활에 밀접하고 고용 연계가 빠른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 수료 시 실제 취업률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 지역은 고령층의 일자리 연결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표 국가로 생애 현역이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정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근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만든 지역 활성화 협동조합 프로그램은 은퇴한 고령층이 지역 관광, 농업, 교육 분야에서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이들이 받는 보상은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동체 소속감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노년 전문 커리어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퇴직 전후의 중장년에게 경력 재설계와 학습 경로를 제시하며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재취업한 고령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방향으로 점차 정책을 확장해가는 추세이며 특히 2024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전국민 평생직업 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이 본격화되어 고령층도 맞춤형 직업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와 흐름 속에서 개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현실을 직시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격증은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며, 가능하다면 자신의 경력이나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 분야로 도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 상담, 무료 컨설팅, 심리 코칭, 중장년 커뮤니티 등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연결망을 만드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도 고령층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인식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니어 세대도 충분히 디지털과 연결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변화하는 구조 속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기회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망설이기 전에 한 걸음이라도 먼저 내딛는 것. 그것이 결국 노후를 바꾸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지만 그 햇살을 맞을 준비는 각자 다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퇴직 후 생계를 위해 노량진 자격증 학원으로 향했던 정우식 씨. 60대 중반의 나이에 하루 한 끼로 끼니를 때우며 반지 하방에서 추위를 견디고 눈물 젖은 책상 앞에 다시 앉아야 했던 그분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50대부터 차곡차곡 인생을 설계하며 정년 이후에도 소박한 공방을 운영하고 삶을 나누고 여유를 음미하며 83세 오늘을 평온하게 맞이하고 있는 문상호 씨. 그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희망의 목소리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누군가의 특권이 아닙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준비하면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우식 씨는 분명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상호 씨는 조금 더 일찍부터 자신의 삶을 단단히 그려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내 하루가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작은 정보 하나라도 더 알고 한 걸음이라도 먼저 움직이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해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눈물을 고통이 아닌 감사의 눈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따뜻하고 단단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셨나요? 60대 주부가 남편 몰래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 상가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는 이야기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요즘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치솟고 돈 불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이자로는 답이 없다. 상가라도 사두면 월세가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전할까요? 5억에 산 내 상가가 2억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매달 700만 원씩 대출이자는 쌓여가고 세입자는 몇 달째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투자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가 투자가 노후 대비에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할 박순희 씨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60대 전업주부였던 박 씨는 남편 몰래 퇴직금과 노후 자금 5억 원을 투자해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이제 편하게 월세 받으며 살겠다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2세 박영희 씨.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는 남편이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할 무렵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남편이 어렵게 모은 퇴직금 2억 원과 노후 대비로 따로 저축해둔 3억 원을 활용해 상가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걱정을 끼칠 필요는 없지. 어차피 좋은 기회인데
내가 나서서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하면 되는 거야. 결정적인 계기는 친구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였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상가를 사두면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특히 2021년 수도권 인근의 한 신도시에 새로 조성되는 상업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다. 여기가 요즘 뜨는 곳이라는데 임대 걱정 없이 월세 받을 수 있다더라. 우리 남편도 하나 계약했어. 한 친구의 말에 영희 씨는 귀가 솔깃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찾아보니 핫플레이스 상가, 투자 즉시, 수익 보장, 유동인구 하루 2만 명 이상 같은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며칠 뒤 영희 씨는 직접 홍보관을 찾았다. 분양 상담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상가는 입지 조건이 워낙 좋아서 임차인이 줄을 서서 들어올 겁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한 달 안에 임대 맞춰드릴 수 있어요.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다. 상담사는 상가 투자 성공 사례도 소개했다. 보세요. 지난번 땡땡땡역 인근 상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2배로 뛰었어요. 임대료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건 기회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영희 씨는 결심했다. 기회는 놓치는 사람이 바보지. 내가 직접 계약하고 나중에 남편에게 말하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영희 씨는 자신이 모아둔 돈 5억 원을 전부 넣어 1층 상가를 계약했다. 계약 당시 받은 분양 안내서에는 임차인 매칭 보장, 고급 브랜드 입점 예정, 1년 내 시세 30% 상승 예상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 후 몇 달이 지나자 영희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임차인 매칭 보장이라던 상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분양업체에 문의하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들어올 겁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금방 좋아질 거예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는 없었다. 같은 상가 건물의 다른 점포들도 공실이었고 이따금 몇 곳이 문을 열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은행 계좌를 확인하다가 모든 돈이 빠져나간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영희야, 이거 뭐야? 퇴직금이 다 어디 갔어?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영희 씨는 당황했다.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돈을 다 썼다고. 부부싸움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남편은 내가 평생 벌어놓은 돈을, 그것도 노후 자금까지 전부 쏟아부었다고 라며 분노했고, 영희 씨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다들 이렇게 투자해. 우리도 이제 월세 받으면서 살면 돼. 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이 이어졌다. 월세 받는다면서 임차인은 어디 있어? 대출이자만 나가고 있잖아.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대출이자만 매달 800만 원. 남은 돈도 없고 임대료는커녕 공실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불안감이 커졌다. 설마 이게 잘못된 투자였던 걸까? 그제야 영희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양받았던 상가는 반 이상이 비어 있었고 몇몇 점포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공실이 됐다. 같은 건물의 투자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는 이제라도 손절해야 하나? 나는 대출이자 감당이 안 돼서 경매 신청할까 고민 중이라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영희 씨가 매달 대출이자를 막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 대출을 갚기 위해 소소한 취미 생활도 끊어야 했고 친구 모임도 갈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확인하면서 한숨을 쉬는 날이 이어졌다. 그냥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2024년 초 결국 그녀의 상가는 경매에 넘어갔다. 감정가는 4억 5천만 원이었지만 유찰이 반복되면서 최종 낙찰가는 1억 9천만 원. 영희 씨가 처음 계약할 때 쏟아부은 5억 원 중 3억 원 이상이 사라진 셈이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노후를 위해 준비한 돈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 몰래 했던 투자가
결국 가족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어떠신가요? 지금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1세 김미정 씨. 그녀는 결혼 후 30년 넘게 가정을 돌보며 살아왔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고 두 자녀는 각자 독립해 가정을 꾸렸다. 이제 남편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시기였다.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걱정이 컸다. 퇴직금만 믿고 살아도 될까?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을 가만히 두면 가치가 떨어지잖아.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감은 커졌다. 미정아,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이자만 바라보면 바보야. 상가 하나만 사둬도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잖아. 우리 남편도 상가 투자했는데 1년 만에 가격이 30% 올랐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기회 없어. 그녀는 고민 끝에 상가 투자를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보수적이었다. 투자 같은 건 위험하다. 은행에 넣어두는 게 최고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상의하면 반대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남편의 퇴직금 외에도 한 가지 자금을 더 확보할 방법이 떠올랐다. 바로 시댁에서 받을 유산이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남편과 시동생이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다. 남편은 유산 상속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자신이 받을 몫을 노후를 위해 잘 관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달랐다. 그 돈도 어차피 우리 노후를 위한 거잖아. 내가 미리 받아서 좋은 곳에 투자하면 남편도 나중에 이해하겠지. 그렇게 김 씨는 남편 몰래 퇴직금 2억 원과 시댁 유산 3억 원을 모아 총 5억 원을 마련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였다. 마침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수도권 신도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대형 상업 지구였다. 분양 설명회를 찾아가 보니 분위기는 뜨거웠다. 상담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아 상가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대출도 쉽게 나오니까 지금 계약하시면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될 겁니다. 그는 김 씨에게 상가 분양 당시의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확신을 심어줬다. 작년에 분양된 땡땡땡 상가 보세요. 처음엔 3억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5억까지 올랐어요.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월세 수익도 받고 시세 차익도 얻고 있죠. 김 씨는 점점 마음이 끌렸다. 상담사는 한 가지 더 강조했다. 사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큰손 투자자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를 때 들어가야 제대로 돈을 법니다. 순간 김 씨는 FOMO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이걸 놓치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닐까? 결국 김 씨는 5억 원을 전부 넣어 1층 코너 상가를 계약했다. 처음 몇 달간 김 씨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았다. 상담사에게 연락해보니 요즘 경기가 조금 침체됐지만 조만간 나아질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여전히 상가는 비어 있었다. 다른 점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분양 당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입점할 것이라던 약속도 허사였다. 결국 김 씨는 직접 나서서 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문제는 월세였다. 처음 상담사가 예상한 월세는 400만 원.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180만 원 이상은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김 씨는 당황했다. 월세 180만 원이면 겨우 대출 이자의 일부만 충당할 수 있었다. 게다가 세입자마저도 지금 시장이 어렵다며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김 씨는 한 차례 더 월세를 내렸고 겨우 15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통장을 확인하다가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다. 미정아, 이게 뭐야? 우리 퇴직금이 다 어디 갔어? 김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결국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남편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당신 내 퇴직금이랑 우리 부모님 유산까지 다 상가에 넣었다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금 월세라도 나오고 있는 거야?
김 씨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남편이 다시 물었다. 대출이자는 얼마나 나가는데? 김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매달 700만 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다. 도대체 어떻게 갚으려고 했어?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이 이어졌고 김 씨는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다. 결국 2024년 초 김 씨의 상가는 경매에 넘어갔다. 처음 감정가는 4억 8천만 원이었지만 계속된 유찰로 인해 최종 낙찰가는 2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5억 원을 투자했지만 남은 것은 2억 원 남짓. 그마저도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없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김 씨는 남편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내가 뭘 한 거지 단 한 번의 선택이 우리 노후를 망쳤어. 그녀는 텅 빈 상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여러분, 김미정 씨의 사례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런 일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 상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내 상가 시장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전국 상가 공실률은 평균 13.1%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규 상업지구에서는 공실률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특히 김미정 씨처럼 수도권 신도시 상권에 투자한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3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상권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진 탓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점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축 상가의 평균 분양가 대비 현재 매매가는 약 3,05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정 씨가 분양받았던 신도시 상가처럼 초기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 가치가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는 거주 인구가 증가하기 전에 상업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상권이 형성되기도 전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한 부동산 시장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도시 상업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과잉과 임대 수요의 불균형입니다. 투자자들은 사람이 몰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선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유입되는 인구가 예상보다 적거나 상권 형성이 늦어지면서 투자 수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낀 투자자들은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정 씨처럼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하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수년 동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도 상가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2%대였던 대출 금리가 2023년 이후 5%에서 7%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상가 투자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연체율이 2022년 0.3%에서 2023년 1.1%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상가 투자의 핵심은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공실이 많고 금리까지 높아진 상황에서는 대출이자만 부담하다가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법원 경매 데이터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상가 경매 건수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낙찰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는 상가를 팔려고 내놔도 매수자가 없고 결국 헐값에라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김미정 씨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죠. 분양 당시 5억 원이었던 상가가 최종적으로 2억 2천만 원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녀는 약 3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상가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곳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상권이 자리 잡지 않은 신축 상가의 경우 초반 몇 년 동안 공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근 2년간 경매 시장에서 헐값에 낙찰된 상가들을 보면 과거 투자자들이 안전한 노후 수익을 기대하고 뛰어들었다가 결국 큰 손실을 본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이라도 무작정 상가 투자가 안전한 노후 대비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상가 투자에 발을 들였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인 부동산 투자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상가 투자 대신 실질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내 돈을 지키는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대비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배당형 금융상품이나 연금형 투자 상품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을 배당주 펀드나 채권형 상품에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매년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는 배당 성장 ETF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처럼 공실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주거와 생활복지를 연계한 노후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 투자가 실패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바로 거주 비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노인 공동체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 독거 노인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또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맞춤형 공동체 주거 공간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불안정한 수익을 노리기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상가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원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부산시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도서관 사서 보조, 공원관리, 행정보조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 투자가 잘못될 경우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문화센터, 지역복지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건강 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무료로 체력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노후 재무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소규모 창업을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김미정 씨처럼 많은 분들이 금융 및 부동산 지식 없이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에서는 노후 재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재무설계원에서는 시니어 재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노후 자산관리를 위한 연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개인 금융 컨설턴트를 배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리스크가 높은 투자보다는 현실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단순히 투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는 실패할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위험이 있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노후 대비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때는 젊었고 꿈 많던 시절이 있었지. 손에 쥔 건 적어도 마음은 풍요로웠는데 이제는 숫자로 계산하는 날들이 더 많아졌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여전히 값지고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렇게 쌓아온 노후 자금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미정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곁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했던 선택이 결국 후회로 남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후회만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나 삶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부동산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숫자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웃으며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하루를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시간만큼 우리의 앞날도 여전히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후회로 남기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